안녕하세요. 해운특허법인의 정진길 변호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국내 상표에 대해서는 요즘에 워낙 이제 여기저기 지식재산 관련된 교육들도 많이 있고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이런저런 정보를 네, 획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또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사업체 운영을 하시는 초반 단계에서 해외 상표에 대해서 접하시기에는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기업체 담당자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해외 상표에 대해서는 좀 무지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고, 뒤늦게 이제 좀 알게 되거나 필요성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오늘 이 강의 교육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제목 그대로 이제 인식 제고죠. 지식재산 인식 제고 교육이니까 인식의 제고를 좀 불러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었다거나 하시는 것들에 대한 좀 해결책이라든지 답변도 되는, 동시에 되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해외 국가마다 워낙 또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60분 만에 모든 국가의 제도를 막 다 살펴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원의 어느 정도의 개요적인 측면하고 또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하고 중국,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미국, 중국이 아니라 동남아가 중요하다, 난 유럽이 중요하다 이러신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니즈를 다 맞춰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국가 두 가지를 좀 추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 단계에서는 이제 해외 상표 출원 제도의 개요와 함께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마드리드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해외 상표 출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상표 출원이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에서만 등록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속지주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지주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상표권은 각국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을 갖고 있다고 외국에서 상표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상표권으로 외국에서 내 상표랑 똑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표권이 있다고 해서 외국에서 다른 사람이 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것도 어떻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권리를 갖고자 하는 국가에 출원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내 권리를 우리나라와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 미국에 확보했다고 중국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중국엔 또 해야 되고 미국, 중국에 확보했다고 일본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일본에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출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제3자의 도용 방지, 그리고 우리 제품을 침해하는 제품이 나타났을 때에 대한 조치, 그리고 해외에서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 그리고 재산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 위에 두 가지는 뒷페이지에서 볼 거니까, 위에 세 가지는 뒤에서 볼 거니까 잠깐 넘어가고 네 번째 걸 먼저 보면 재산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사업을 잘 해서 잘 키운 다음에 이 사업에 있어서 소위 이제 엑시시라고 하죠. 사업 영업권을 팔고 어떤 대기업이 우리한테 사가겠다 이러면 정말 나이스하죠. 정말로 말 그대로 이제 갑부가 되는 재벌이 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꼭 그렇게 대기업에서 사가겠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회사에서 인수합병이라든지 흡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같이 합병한 이런 단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투자를 받는 단계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단계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국내 상표권이 있는지 또 사업이 진출되어 있는 그 필드에 그 국가에서 또 상표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꼭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지식재산권이 잘 확보가 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해서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매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확보가 되어 있을수록 재산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지식재산권이 전혀 없는 회사와 지식재산권을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가면서 간 회사는 예를 들면은 100억에 팔릴 게 150억, 200억에 팔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산적 가치는 발현되게 되기 때문에 위에 세 가지도 분명히 이제 사업을 실제 진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회사를 엑시트하거나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재산적 가치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분쟁 사건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 합쳐서 분쟁이 가장 많은 권리가 어디입니까? 상표죠. 상표가 분쟁이 가장 많고요. 63%가 되고 또 지역별로 봐도 지역별로 어디가 제일 많죠? 중국이 제일 많죠. 그래서 합쳐보면 결국에는 중국에서의 상표 분쟁이 가장 많다. 모든 지재권 분쟁의 41.5%가 중국에서 일어난다. 중국에서의 상표 분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요.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표 관련된 분쟁은 다른 두 권리, 특허와 디자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을 만큼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지식재산권 분쟁을 경험해본 기업들이 그러면은 이제 본인들은 그런 업체들은 이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히 느끼거든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수행하는 사전 예방 활동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또는 뭐 그와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툴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해외 출원의 확대입니다. 사실 이제 뭐 모니터링하고 침해품 발견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은 사후적인 조치인 거고 또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미리 출원을 해놓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해외 상표 출원은 비용이 되게 비싸다고 느끼세요. 국내에 비해서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느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해결하려고 할 때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분쟁을 경험했던 기업들은 그걸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출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의 어떤 지식재산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 통계 자료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워낙 이제 짝퉁 상품들이 많고 또 짝퉁 상표, 도용 상표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것들은 기사도 인터넷만 쳐봐도 상당히 많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고 TV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2580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중국 상표의 도용 사건에 대해서 이슈화해서 다룰 만큼 나름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런 도용 사건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프랜차이즈라든지 음식, 의류, 화장품. 그래서 이제 우리가 K-푸드, K-패션, K-뷰티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가 도용이 가장 심각합니다. 뭐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세 가지에 속해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전혀 다른 업종인 분도 있으시긴 할 텐데 어쨌건 그런 업종들이 제일 도용의 대상이 되기가 쉽고요. 꼭 그것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업종들도 도용이 중국에선 가리지 않고 도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앞에서 보신 게 이제 제3자들이 도용을 해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출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침해품 내 거를 베껴가는 업체가 나타났다. 이랬을 때 막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등록받아 놔봤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등록받아 놔봤자 해외에서 다른 사람이 내 거 베껴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미국이면 미국 변호사 써야 되고 뭐 중국이면 중국 변호사 써야 되고 이러니까 그 비용이 너무 커서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니냐 비용 부담스러워서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제 서비스보다 상품 쪽은 대부분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심의품들도 그런 플랫폼상에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플랫폼들은 전부 다 대부분은 IP 침해 신고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오바오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그렇고 침해 신고 센터가 있어서 이 침해 신고 센터를 통해서 본인이 가능하다면 본인이 직접 또는 아니면 대리인을 통하더라도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렇게 대리인을 통해서 침해 신고를 하고 간단히 그 게시물을 삭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침해 신고를 하려면 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권리가 없었다. 권리가 없으면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를 획득하고 침해품이 나타났을 때는 온라인 플랫폼 상의 침해 신고라는 간이한 절차 또 비용도 저렴한 절차를 통해서 나의 침해품이라고 판단되는 그 제품, 그 예시들을 신속히 삭제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뭐 소송을 꼭 해야 되니까 어차피 별로 효력이 없다, 효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현재로선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행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생각이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외 사업의 안정적 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사례는 이 로얄 쉐이크 사건인데요.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이렇게 로얄 쉐이크라는 진생 로얄 쉐이크 이머전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이게 멜완이라는 회사의 로얄 쉐이크라는 상표권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IC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터내셔널 클래스 3이라서 화장품이거든요. 화장품에서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권리를 갖고 있는데 네이처 리퍼블릭 정도 되는 회사에서조차도 그것조차 검토하지 않고 사용을 시작한 거죠. 막 미국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아마존에서. 그랬더니 이 멜와니에서 네이처 리퍼블릭에 100만 달러 정도의 속가로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사건이 나와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cause of action이라고 해서 이게 청구 원인인데 트레이드마크 인프린지먼트가 상표권 침해입니다.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소송 제기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결론이 뭐 90몇만 달러인가 어쨌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 내셔널 리퍼블릭이 물어주도록 손해배상 해주도록 결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상표권에 대한 검토 없이 또 본인의 상표권 확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소송 한번 제기 당하면은 정말 막대한 또 뭐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사업이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이러한 큰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어서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치가 그냥 내가 내 상표권 확보하고 그 상표를 제품에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해외 상표 출원의 필요성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외 상표 출원을 할 때 마드리드 제도라는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상표 출원하는 건 되게 비쌉니다. 미국 변호사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근데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비싸고 일본도 비싸고요. 되게 그 해외의 어떤 전문가들의 비용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오히려 약간 제대로 된 페이를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상표 출원하기가 부담스러운데 그 비용을 확실하게 절감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입니다. 자, 보시면 통상의 출원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이 통상의 출원 절차는 게 이제 각 현지의 대리인을 통한 겁니다. 내가 미국, 유럽, 일본에 출원하고 싶다. 자, 미국, 유럽, 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 출원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미국 변리사나 변호사한테 바로 컨택을 할 수 있나요? 물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뭐 정말로 잘 아는 로펌이 있거나 하면 바로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은 한국 변리사, 여기 한국 변리사가 있죠. 한테 미국 출원해주세요라고 의뢰를 합니다. 이 한국 변리사가 미국 변리사한테 의뢰를 하겠죠. 그렇죠. 이 한국 변리사와 미국 변리사는 뭐 계속적인 업무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인 거죠. 그럼 미국 변리사가 미국 특허청에 출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미국 특허청에 내는 비용 한 번, 미국 변리사 비용 한 번, 한국 변리사 비용 한 번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3개국이면은 여기 한국 변리사 또 있고 여기 일본 변리사, 한국 변리사, 중국 변리사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니까 비용이 되게 커집니다. 되게 커지게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출원을 하려면 좀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드리드 출원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마드리드 출원은 일단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출원이나 등록이 있는 걸 전제로 우리나라 특허청에만 마드리드 출원서를 제출하면서 나 미국, 일본, 중국에서 권리 획득하고 싶어라고 지정을 하면 그 국가로 바로 출원서가 물론 이제 중간에 이런 국제사무국이라는 기관이 있지만은 이 기관을 통해서 그 국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미국 변리사, 일본 변리사, 중국 변리사를 쓸 필요가 있나요? 없죠. 뭐만 쓰면 됩니까? 우리나라 특허청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특허청에 이 마드리드 출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한국 변리사만 통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마드리드 출원서를 직접 작성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통 하지 않으시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면 막 다 보정 통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 변리사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한국 변리사의 어떤 수임료 정도만 지불을 하면 이 세 개국에 다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상의 출원 절차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여기 해외 대리인 여기 비용인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훨씬 절감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어디서 들어서 알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장단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드리드 출원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별 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의 출원서만 그냥 우리나라에 제출하면 되니까 번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관리가 용이합니다. 나중에 상표권을 넘기고 싶다.
또는 상표권을 갱신하고 싶다. 이런 거 할 때 그냥 그 국제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마드리드 국제 등록부 상에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되게 용이한 거죠. 만약에 개별 국가로 다 따로따로 받아놨다. 그러면 이거 갱신하려고 하면 각 국가마다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국가마다 대리인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되게 비싸고 양도를 누구한테 상표권 넘기고 싶을 때에도 마드리드로 해두면은 그냥 그 마드리드 상에서 한 번에 훅 넘기면 되는데 국가마다 해두면 각 국가마다 양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어떤 국가는 막 공증, 인증 이런 것도 필요하고 등록증 원본도 다시 그 국가로 보내야 되고 되게 번거로운 서류 절차가 있기도 하거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훨씬 용이합니다. 또한 상표권 취득 여부 파악이 용이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드리드 출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제 등록이란 걸 하게 되는데 국제 등록 이후에 각국 지정국에 가게 되거든요. 각 지정된 관청에서 18개월 이내에 결과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늦어도 뭐 이제 각 지정국 관청에 가는 기간까지 한 2개월 잡으면은 거기에 플러스 18개월이니까 한 20개월 내에는 결과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냥 개별 국가로 출원했다. 그러면은 국가마다 한 8개월 만에 나온 국가도 있고 6개월 만에 나온 국가도 있지만은 어떤 국가들은 2년 반, 3년 이렇게 걸린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기간이 되게 길어져도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마드리드 출원은 비용 절감이 최초에는 가장 큰 목적이긴 하지만은 나중에 어떤 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부분들이 좀 큰 장점입니다. 그 마드리드 출원의 장점이 오히려 이제 마드리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하고 뭐 갱신하거나 양도 같은 거 할 때도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국가마다 심사가 매우 느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마드리드 출원의 단점을 보겠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 종속성이라는 게 있으면 되게 생소할 텐데요. 마드리드 출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출원이나 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출원이나 등록을 기초로 해서 마드리드 출원을 하게 되는데 그 출원이랑 똑같이 출원해야 됩니다. 똑같이. 똑같은 상표를. 출원을 했는데 우리나라 출원이 죽었다. 그러면 마드리드 출원도 같이 죽게 됩니다. 5년 동안, 5년이라는 기간 내에 우리나라 출원이 죽었으면 마드리드 출원도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출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개국을 지정을 했다. 그럼 10개국의 권리를 다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출원이 죽어버리면 나머지 10개국에 나간 것도 다 수포로 돌아가죠. 그러한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출원만 해놓고 하는 건 너무 리스키하고요. 출원이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공고 정도는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거고 또는 등록까지 받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리고 국가별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상품에 대한 명칭, 출원할 상표권을 획득할 때뭐 화장품, 에센셜 오일, 향수 이런 것들 지정해서 출원을 하게 되는데 그 상품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범위 같은 것들이 국가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마드리드 출원할 때는 우리나라 출원을 기반으로 출원을 하니까 상품 명칭도 거기에 한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정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각국의 실무에 맞게 다 나갈 수가 없는 거고 똑같이 나갔다가 거절되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거절되면 바꿔야 돼서 그렇게 거절 이유 통지가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만약에 미국 변리사, 일본 변리사, 중국 변리사 통해서 출원을 하면은 그 변리사들이 출원 전에 상품 명칭을 보니까 그런 리스크에 대한 노티스를 해줄 거고 리스크가 감소가 되겠죠. 근데 마드리드 출원은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거절의 리스크는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무엇과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상표랑 완전 똑같아야 됩니다. 질문 주셨는데 한국에서는 개인이 직접 상표 출원 및 등록이 어렵지 않은데 해외 출원 및 등록은 개인이 출원하기가 네,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서류 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출원은 뭐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만 하신다라고 하면 권리 범위나 이런 것들 신경 잘 쓰지 못하시더라도 괜찮은 정도다. 좀 심플한 출원이다라고 하면 특허청에 전화 걸어서 막 안내 받으면서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해외는 뭐 여러분들이 해외 특허청에 전화 걸어서 안내 받으면서 하시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PCT 출원이랑 마드리드 출원을 비교해 주셨는데 PCT는 특허에 존재하는 제도고요. 마드리드는 상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겁니다. PCT보다 마드리드가 낫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상표에는 PCT가 없고 특허에는 마드리드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내려오셔갖고 여기 보시면 다만 이 3개국 이하 출원 시에는 그냥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이 더 비용적으로도 저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국가를 선택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상품류가 몇 개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출원을 하실 때 특허사무소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서 마드리드로 갈 건지 해외 출원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마드리드 출원에는 이렇게 기본 수수료라는 게 붙습니다. 기본 수수료가 적지 않죠? 그렇죠? 적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수가 늘어나야지 비용 절감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지 1개국 출원하는데 마드리드 하면은 오히려 비용적으로는 더 손해가 날 수 있죠. 기본료가 세기 때문에. 수수료를 계산한 웹사이트 주소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제가 웹사이트 링크 올려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으실 때 가시라고 해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드리드 정서라는 거는 마드리드 협정, 마드리드에서 이루어진 협정에 의해서 발효되게 된 국제 상표 등록 출원 제도이고요. 링크들 확인하시고 지금 현재 가입 멤버 수는 제가 4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8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국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국가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대만과 홍콩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제가 듣기로는 중국이 반대했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럽 연합으로 하면 27개국이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영국은 브렉시트로 탈퇴했죠. 그래서 영국은 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쪽 관련해서는 대부분 남미 국가들이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가입 좀 하긴 했는데 안 된 국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드리드 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이 우리나라에 출원이 존재해야 되거나 등록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기초 출원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것과 완전히 동일해야 됩니다. 상표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기초 출원이나 기초 등록은 2개 이상이어도 되고요. 그리고 상품은 완전히 똑같이 우리나라 상품이 A, B, C, D면 A, B, C, D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기만 하면 됩니다. A, B, C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마드리드 출원한 이후에 이 기초 출원이나 기초 등록이란 것이 소멸하면 그게 5년 이내라면은 어떻다라는 거죠? 마드리드 출원도 죽게 된다는 거죠. 국가별로 상품을 다르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 상표에 A, B, C라는 상품을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장품, 코스메틱, 에센셜 오일, 그리고 스킨 토너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마드리드 출원서에도 코스메틱, 스킨 토너, 에센셜 오일이 기재가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에센셜 오일이라는 단어가 허용이 되지 않아 라고 알고 있다면 다른 국가는 그냥 그렇게 놔두고 미국에 대해서만 화장품, 코스메틱, 스킨 토너, 에센셜 오일은 에센셜 오일과 상당히 대응되는 다른 상품으로 수정해서 미국에는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르게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이렇게 수정한 이 상품은 에센셜 오일과 부합되지 않아 라고 해서 통지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단계에서 하기 어렵고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못하거든요. 대부분은 직역해서 출원했다가 그 각국 특허청에서 거절 통지 나오는 거 봐서 적절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상품을 다르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똑같이 해서 출원하고 거절이 나오는 국가에서만 보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 상표를 다르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표는 무조건 똑같은 상표를 국가별로 쫙 뿌리는 게 마드리드 제도이기 때문에 상표가 다르다면 마드리드 출원도 2개, 3개, 4개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마드리드 출원을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얘죠. 상표가 똑같으니까. 얘는 하나의 마드리드 출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표가 다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마드리드 출원하려면 2개로 나가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출원이 누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나라 국민이거나 법인이거나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선 상표가 등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해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에 출원해왔다고 해볼게요. 중국에선 등록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나라에선 등록이 안 됐으니까 기초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중국에서 등록이 됐으니 중국에 있는 등록을 기초로 해서 마드리드 출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문의를 실제로 하시거든요. 마드리드가 워낙 비용이 저렴하니까 마드리드 이용은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선 등록이 안 됐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기초로 주장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개인이 중국의 주소를 갖고 있거나 또는 우리나라 법인이 중국의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안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등록이 우리 회사랑 여러분들 회사랑 외국 회사 공동 명의예요. 그러면 그걸 기초로 마드리드 출원이 가능한 것이냐? 어떨까요? 마드리드도 꼭 공동 명의로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2번에 보시면 나와 있죠. 공동 출원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외국 법인도 출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면 괜찮은데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복잡한 케이스일 수 있는데 특히 여기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출원도 없는 경우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스타트합니다. 근데 나는 우리나라 시장도 그리고 뭐 미국, 유럽, 일본 시장도 동시에 나갈 거다. 또는 아예 우리나라 시장 관심이 없고 외국 시장만 관심이 있다. 근데 미국, 유럽, 일본 나가려니까 너무 비싸다. 그래서 마드리드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마드리드 이용하려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출원이 있어야 돼요. 등록이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 없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출원 및 우선 심사를 합니다. 우선 심사를 왜 하냐면은 심사 결과를 빨리 받아야지 마드리드 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해외 출원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1년 기다릴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일반 심사하면 거의 1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우선 심사하면 2개월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심사가 통과됐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심사가 통과되면은 통과된 걸 보고 마드리드 출원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질문. 우리나라에서 심사가 통과 안 되고 마드리드 출원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는. 하지만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출원해둔 게 거절되면 마드리드 출원이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너무 리스키하다는 거죠. 적어도 심사 통과는 되고 나서 마드리드 출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그냥 개별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개별국으로. 이건 이제 마드리드 출원보다는 비용은 좀 더 비쌀 수 있겠죠. 비쌀 수 있고 뭐 국가 수나 상품 유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쌀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국 출원을 할지 말지는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 있다면 하는 거고 관심 없다면 안 할 수 있는데 관심이 없어도 한국 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왜 그러냐면은 외국 출원을 준비를 하다 보면 국가별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뭐 이렇게 미국은 뭐 미국 변리사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뭐 10일 막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중국은 막 5일, 유럽은 이틀 막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막 그렇게 출원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들 때문에 그 사이에 누군가가 출원을 해버릴 수가 있죠. 그 나라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신속히 출원 가능하니까 먼저 해놓고 미국 출원을 1개월 후에 하건 3개월 후에 하건 유럽 출원을 이틀 후에 하건 5일 후에 하건 상관없이 우리나라 출원에 대한 우선권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해외 출원을 하게 되면은 그 해외 출원이 모두 우리나라 출원일로 소급됩니다. 출원일이. 그러니까 기간적인 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국 출원할 때에도 우리나라 출원을 하고 우선권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마드리드 출원을 검색해보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 등록 번호라는 번호가 한 개가 부여됩니다. 그냥 이 번호로 이제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국제 등록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국제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존속 기간이 되고요. 국제 등록일이 각국에서의 출원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출원일로 봐서 심사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권리자 정보 기재되죠. 상표 기재되죠. 그리고 여기에 상품류 같은 거 기재되고요. 상품도 기재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어떤 국가를 지정해서 나가는지가 쭉 나옵니다. 호주, 바레인, 유럽, 인도, 일본, 캄보디아, 멕시코, 뉴질랜드, 오만,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을 지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지금 질문 주셨는데 마드리드 출원하면 100여 개국에 대한 권리가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마드리드 출원할 때는 내가 어떤 국가의 권리를 갖고자 하는지를 지정해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보이시죠? 이 화면에서는 이 회사는 뭘 지정한 겁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호주, 바레인, 유럽, 인도, 일본, 캄보디아, 멕시코, 뉴질랜드, 오만,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는 국가에 따라서 비용도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늘어나더라도 개별 국가로 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가 지정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것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국가를 지정을 하시고 그 국가 수에 따라서 비용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드리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미국 출원을 조금 간단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막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고 유럽은 오히려 더 간단하거든요, 제도적인 그 출원 절차가. 근데 미국은 출원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라도 어떠한 제도인지를 알고 가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국 출원할 때 그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는 변리사가 설명해 주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보시면 미국에 출원할 때는 출원의 기초라는 걸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출원 혹시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상표 출원, 상표 넣고 상품 넣고 해서 출원하면 됩니다. 미국은 사용주의, 사용해야지 권리를 부여해준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라서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데랑 제도적인 기반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원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출원을 허용하겠다라고 점점 이제 확대를 해와서 지금 이제 출원의 기초가 5가지가 생겼는데요. 자, 첫 번째, 사용 사실을 기초로 출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나라 아닙니다.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1번을 기초로 하시면 됩니다. 사용 사실 기초로 미국에 출원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심플합니다. 그러면서 나 언제부터 사용했다. 또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어떤 상표의 어떤 이미지라든 그 상품의 이미지, 그 이미지에는 반드시 상표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래 서류 이런 것들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뒤로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에 등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등록을 기초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등록을 기초로 출원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등록받을 시점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증 등록 원부 사본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뭐 심사를 한 결과 뭐 등록해도 좋겠다라고 하면 그냥 등록을 바로 해줍니다. 우리 미국에서 쓰고 있지 않잖아라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미국에서 사용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너 쓰지만은 못합니다. 쓰지만한 건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미국에서 쓰고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 아직 사업 시작 안 했습니다. 근데 미국 권리 확보는 빨리 필요하다. 그때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방금까지 얘기 드렸던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입니다. 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으로 미국의 지정국으로 지정해서 들어갈 때도 미국에서 사용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1번, 앞에서 보셨던 사용 사실 기초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에 등록이 있다. 그럼 4번. 또는 마드리드로 진행할 거다. 그럼 5번. 이렇게 가시면은 등록 받을 때 사용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언제는 필요하냐면 등록일로부터 5년 차에서 6년 차 그 기간 내에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표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5년 이후가 됐을 때 사용 자료를 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사용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 등록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바로 2번 또는 2번과 3번을 같이 기초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사용 의사를 기초로 한다라는 거죠. 나 지금 쓰고 있지 않지만은 사용할 의사가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출원하죠. 그럼 심사 다 합니다. 심사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등록시켜줘도 되겠다고 나왔는데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사용한 사실이 없으니까요. 그때 사용 사실을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6개월의 기간이 부여가 되는데
6개월씩 5회가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거죠. 출원부터 여기 등록 나올 때까지가 1년이라고 봤을 때 등록을 해줘도 좋겠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용자를 내면 등록시켜주겠다 이렇게 통지가 나오겠죠. 그날로부터 3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니까 총 4년 이내에 사용 자료를 낼 수 있다면 이 사용 의사 기초 출원은 할 실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출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출원에 대해서 이제 우선권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사용 의사와 함께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출원이 나중에 등록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바뀌냐면 출원의 기초가 좀 어렵습니다. 출원의 기초가 이 자국 출원 기초에서 뒤에 보신 자국 등록 기초로 바꾸면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그래서 미국의 등록을 받는 시점에 사용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케이스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용 의사만 기초로 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방금 설명드린 거 정리하는 거예요. 거절 이유 없으면 출원 공고가 나오고요. 이의 신청도 없으면 이제 Notice of Allowance, 등록 허여서가 나오는데 이때 등록을 시켜주지 않아요. 등록 허여서가 나오면서 이 사용 선언서와 사용 증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걸 제출해야지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용 의사와 외국 출원에 기초로 한 듀얼 베이스로 출원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심사가 통과되면은 공고가 안 나옵니다. 원래 통과되면 공고란 게 나와야 되는데 공고가 안 나오고 서스펜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서스펜션 유예 통지인 거죠. 이 유예 통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출원이 등록이 이제 됐겠죠. 원래는 우리나라 출원이었는데 우리나라 출원이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이 사용 의사는 드랍을 시키고 이 외국 출원을 기초로 한 거는 외국 등록을 기초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출원 공고가 되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은 바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로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케이스 두 번째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출원은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그 기억을 하세요. 미국에서 쓰고 있냐? 그러면 쓰고 있으니까 그냥 액츄얼 유저 출원하자. 안 쓰고 있다? 그럼 방법이 몇 가지인 거죠? 2번, 3번, 4번, 5번인 거죠. 그 중에서 4번, 5번은 우리나라 등록이 있거나 의정서 출원을 할 때 적용되는 거고 얘네들은 사용자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2번으로 출원했다면 등록받을 때 사용자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을 듀얼로 출원했으면은 우리나라 출원이 등록으로 바뀌면서 사용자료 내지 않고도 등록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받을 때 사용자료를 내야 되냐 내지 않아도 되느냐에 대한 그런 출원의 기초의 유형에 따른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이건 아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혹시 미국 출원하실 때 변리사가 뭐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이제 이런 자료를 갖고 계시고 또 한 번쯤 설명 들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조금 더 편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보시면 중국 출원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970만 건이고 올해는 추세로 보면 1000만 건이 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심사관은 한 달에 800건, 하루에 20일 일한다고 치면 하루에 40건씩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심판관도 한 달에 100건 넘게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전문성이 없겠죠. 아무리 전문가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면 제대로 검토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 같은 것들이 되게 좀 신뢰하지 못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유사한 상표인데도 통과되기도 하고 되게 다른 상표인데도 유사로 잡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국에 진출을 할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업체의 명의로 상표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중국에 있는 거래업체한테 너희가 등록받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게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찾아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동의를 해주셨다면.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확보하자. 그리고 확보할 때는 먼저 중문상표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영문상표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문만 출원하셨다라고 하면 그것과 되게 유사한 발음의 중국어로 다른 사람이 출원했을 때 영문으로 중국어를 막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이제 어차피 아시다시피 중국은 다 어떠한 상표건 다 중국어로 바꿔서 유통을 하잖아요. 거래를 하고 중국 사람들이 다 중국어로 바꿔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중문 네이밍이 중국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이밍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네이밍 하셔가지고 같이 진출하는 것이 좀 중국 시장에 제대로 이제 뿌리를 내리려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어는 사실 왜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막 잘 읽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왜 한국어 상표도 권략구가 필요하냐면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K-뷰티, K-뷰티, K-푸드, K-패션 이런 쪽은 워낙 한국 상표, 한국 브랜드 선호 현상이 높기 때문에 한국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사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광고나 마케팅에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냥 음식점 간판에 한국어 적어두면 저거 한국 치킨집이구나,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먹으러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업체가 우리가 만약에 한국어를 등록 안 받으면 중국의 다른 업체가 우리 한국어를 베껴서 등록받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막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중국에서는 우리가 상품, 예를 들어서 의류라고 하겠습니다. 의류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놨는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의류에 등록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이 의류 소매업에 등록받는 것을 심사를 해주거든요. 막아줍니다. 심사관이.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35류라는 판매업에 대해서 별도로 등록을 받아야지 제3자가 그 판매업 쪽에 대해서 선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중문 네이밍은 뭐 실제 이걸 듣고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그냥 영문 브랜드로만 공략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죠. 뭐 업체의 성향에 따라서 또 브랜드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다면은 네이밍 루트가 어떤 것들이 있냐, 어떻게 네이밍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중국의 현지 특허 사무소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 사무소에서 간단하게 네이밍을 하거든요. 해주거든요. 물론 비용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의 브랜드 네이밍 업체를 통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전문적이고 비쌉니다. 중국 소비자의 어떤 성향, 인식 이런 것부터 해서 발음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실제 원래 상표랑 비슷한지 의미도 되게 또 재치가 넘치거나 아니면 되게 수요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의미인지 이런 것까지 다 봅니다. 또는 뭐 이렇게 비용을 발생시키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회사에 중국어 할 줄 아시는 직원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국어 가능한 직원을 활용해서 뭐 이렇게 좀 몇 가지 발음 비슷하게 지어보세요라고 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네이밍의 종류는 의미에 중점을 두는, 발음은 전혀 안 비슷해도 의미에 중점을 두는 네이밍이 있습니다. 애플사는 사과죠. 사과가 중국어로 핑구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핑구어가 브랜드죠. 그냥 발음에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미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발음만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뭐 아디다스나 수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음만 맞추는 중문 상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3번 같은 경우죠. 발음도 비슷한데 의미도 비슷한 거. 의미도 이제 뭐 비슷하다기보다는 의미도 수요자들한테 어필이 되는 거. 예를 들면 코카콜라도 중국에서는 중문이 그거 이렇게 되죠. 이것도 뭐 입에 잘 맞고 즐길만 하다. 카페베네도 카페인이 이렇게 되죠. 이것도 커피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되게 의미도 좋고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네이밍 하려면 앞에서 보셨던 업체 중에서 이 두 번째 전문적인 브랜드 네이밍 업체한테 맡겨서 큰 비용을 들이고 하는 겁니다. 발음과 의미를 조합하는 경우 스타벅스가 중국어로 싱바컨인데요. 싱 이게 의미입니다. 스타라는 의미, 별이라는 의미고 바커는 그냥 벅스를 최대한 비슷하게 호칭을 맞춘 거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문 네이밍 할 수 있고 이 다음 거는 그냥 한 가지 예시입니다. 제로 세컨드라는 패션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제 중국에 나가기 위해서 중문 네이밍을 의뢰를 해왔었습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이제 중국 현지 대리인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현지 대리인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아니에요. 발음만 좀 비슷하게 한 거죠. 뭐 제로 세컨드인데 뭐 존 사이드거나 뭐 제이시더 이런 식으로 발음을 좀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네이밍을 몇 가지 해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대리인을 이용하는 게 뭐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아마 브랜드 네이밍 업체한테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네이밍 맡기기 쉽지 않을 거고 이건 현지 대리인한테 의뢰하는 게 가장 좀 실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 자사 직원을 활용하자면 그 직원은 상표에 대해서는 모르죠. 중국어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에선 또 부정적인 의미의 상표를 단어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중국에서의 등록 가능성 측면은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자사 직원을 활용하는 게 그렇게 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요. 네, 상표 브로커 대응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어떤 브로커들이 존재하냐면요. 먼저 브로커라고 하면 상표를 베껴가는 사람이에요. 도용해가는 사람입니다. 도용해간 다음에 돈 받고 파는 것들. 그걸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데, 첫 번째 기업형 브로커. 그래서 아예 막 전문적으로 나 이거 브로커인데 브로커를 사업화한 거죠. 그래서 아예 별도 법인도 설립하기도 하고 상표를 대리해주는 대리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출원인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 갖고 와서 대리인이 도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지 협력 업체. 여러분들도 지금 중국 현지랑 뭐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또는 중국 뭐 법인의 직원, 뭐 이렇게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도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랑 직접적인 계약 관계나 업무 관계는 없는데 현지에서 한국 물건 떼다가 판매하거나 이런 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유행이나 한국에 어떤 제품이 인기가 있는지 이런 걸 밝아요. 그러다 보니 막 그렇게 사업하다가 눈에 띄는 상표 있으면 그냥 베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브로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표 도용을 당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브로커한테 걸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물론 도용 당했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일인데 일단 도용 당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브로커 중에서 어떤 브로커한테 걸린 게 그나마 다행일까요? 1번입니다. 1번. 기업형 브로커니까 제일 무시무시하고 막 대적하기 어렵고 이럴 것 같은데 1번 브로커는 어차피 등록받은 다음에 돈 받고 팔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만 주면 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이 가격도 예전에는 되게 비싸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사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적절한 비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적절한 비용이 뭐 싸게는 500만 원, 비싸게는 1,5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상표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업체가 그 대기업이다 그러면은 브로커도 그게 대기업인 걸 아니까 훨씬 비싸게 부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다면은 적절한 금액에서 매수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그 상표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표를 활용해서 사업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과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계약 조건을 좋게 하거나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돈 주고 넘겨주세요라고 해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럼 막 심판 청구해서 찾아와야 되는데 심판 청구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이렇다는 거죠. 브로커들은 이런 식으로 상표를 도용해 갑니다. 아예 한글 상표를 그대로 베껴가기도 하고 한글만 등록받거나 중문만 등록받았더니 영문을 베껴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한글에 중문을 아예 본인이 결합해가지고 베껴가기도 하고 우리는 한글만 출연해놓거나 영어만 출연해놨는데 그거에 대한 중문 발음 이거 뭔지 아시나요? 옷바닥이란 상표의 중문이에요. 옷바다 이렇게 중문으로 변화해서 베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고를 베껴가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상표를 베껴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러한 브로커가 베껴갈 만한 유형을 예상해서 미리 우리가 출원함으로써 차단을 하겠다는 거죠. 상품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의류업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25류의 의류에만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브로커가 어떤 걸 파고드냐면요. 25류에도 의류 말고 다른 제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신발, 모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신발, 모자는 의류와 유사군이라는 게 다릅니다. 중국 상표국에서 유사군을 분류를 해놨는데 유사군이 다르면은 같은 상표라도 잡아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의류만 해놨다라고 하면은 신발, 모자에 대해서는 제3자가 등록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류, 신발, 모자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발로 나아가서 관련성은 있는데 상품류가 다르다. 상품류가 같아도 안 잡아주는데 다르면 더 안 잡아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8류의 가방, 지갑과 같은 패션 상품에 또 등록을 받는 겁니다. 브로커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5류 타인을 위한 판매에 관련해서도 브로커가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4번까지는 우리가 미리 예방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뭐 패션 쪽이다 보니까 의류 디자이너 이런 거에 대해서 상표권을 베껴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유형을 말씀드린 거는 이 유형을 보시면
브로커들이 어디를 파고들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출원을 하실 때 이걸 고려해서 어디까지 출원할지를 정하시라는 거죠. 실제 도용된 사례를 보면 이 고준희 헤어밴드라고 한동안 되게 열풍을 일으켰던 이 머리에 와이어가 있어서 이 끝에 와이어가 있어서 이 와이어를 가지고 토끼 머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머리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브랜드 이름이 쿨 이너 스튜디오인데 한국에서는 상표 등록 잘 받아놨어요. 근데 보시면 중국에서는 다른 업자가 2015년에 출원한 겁니다. 한국에서 드라마에 고준이가 쓰고 나오면서 빵 뜨니까 한국 드라마 중국에서 많이 보잖아요. 바로 베껴간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진정한 관리자분은 뒤늦게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공고가 났죠. 이분은 거절을 받게 됩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베껴간다는 겁니다. 사업을 중국에서 쿨이너프 스튜디오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따라서 중국에서도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출원주의, 먼저 출원하는 사람한테 권리를 부여해준다는 중국 제도의 특성상 출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형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작권 등록을 봐야 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만약에 상표 브로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상표를 도용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 이 표를 뭐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도용당한 상표를 회복할 수 있는 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최근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것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4조라는 건데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출원했다라는 거죠. 브로커들이 주로 그러하죠. 브로커들은 사용하지도 않을 건데 출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4조로 거절을 시킬 수 있도록 중국 상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최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원인의 출원 상표 수량 및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출원인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중국 특허청에서 검색해봤더니 출원을 한 500개 해놨다. 한 30일 내에.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사용할 목적 없이 그냥 상표 베껴 선점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 거절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의성실에 맞게, 신의칙에 맞게 출원하고 등록받고 하는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 거절시키겠다는 거죠. 이건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인데 디어 달리아라는 상표가 있는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잘 받아놨어요. 근데 이제 모든 류에는 다 받아놓지 못했죠. 그러던 사이에 어떤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빈 공간을 공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류의 뭐 의료용품 관련해서나 아니면은 뭐 이런 젖병 같은 거, 피딩 버틀이라든지 이런 유아용품 관련해서 출원한 겁니다. 근데 뭐 화장품과 뷰티와 뭐 이런 메디칼 쪽이 완전 관련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피부과 이런 거 관련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이라는 회사에서 이 상표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의 신청을 걸었고요. 최근에 결론이 나왔는데요. 어떤 게 제일 주요했냐면 이 도용한 출원인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보시면 몇 건이죠? 177건이나 출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요한 근거로 주장했었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 이의 신청 결정문에 177건, 70여 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해서 출원한 거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브로커의 상표를 거절시켜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거절시켜주는 거 알고 주로 이의 신청 같은 걸 해야 됩니다. 이의 신청하는 거에 비용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먼저 출원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혹시라도 도용당했다면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과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베껴갔다라고 하면은 이 15조라는 규정을 활용해서 주장을 하고 거절시킬 수가 있는데 15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보시는 계약 관계가 명확히 입증돼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여기 그 베껴간 그 상표에 관한 계약 관계였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지 15조가 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뭐 계약서 상에 상표가 딱 정확히 적혀 있고 그 상품, 뭐 화장품, 그 의류 아니면은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적혀 있다. 그러면은 15조로 가볍게 거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보통. 준비를 해도 막 공인증 받아서 제출하고 하는 절차적인 측면에 어떤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단 절차를 도와주는 변리사들이 도와줄 거고 이런 관계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은 거절시킬 수 있고 없다면은 거절이 어렵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선행상표랑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앗달이라는 이런 상표가 출원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인데 베껴간 거죠. 타업체가 여기 보세요. 출원이 다른 업체입니다. 상하이 업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또 했었거든요. 이의 신청을 해서 이렇게 거절을 시켰습니다. 거절을 시켰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냐면 이 10조이랑 7호가 공중의 오인, 수요자들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한글 상표를 넣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 회사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실제 그 당시에 이 아딸이라는 한국 회사가 아딸을 운영한 한국 회사가 먼저 등록받은 게 있었어요. 근데도 잘못해서 심사가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등록받은 상표를 제시를 했더니 이 30조 먼저 등록된 타인의 상표랑 유사하다고 거절시켜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32조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 등록을 받아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고 중국에서요. 우리나라도 해두면 좋겠죠, 물론. 근데 중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받아들면은 우리의 그 도형적 요소를 누가 베껴갖고 상표 출원했다. 그러면 저작권 침해로서 걸어서 거절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다음으로 부정당한 수단,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유명해야 됩니다. 아까 사용 의사가 없다, 사용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은 유명성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조문, 4조라는 게 제일 활용하기 편하고 혹시 이제 4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해왔다면 이 44조도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는 것과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해야 되고 유명한 인지도는 이렇게 뭐 사용해온 사실, 매출, 광고 자료, 게시글, 수상 실적 뭐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부정한 목적은 상대방이 얼마나 선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또는 등록받고 팔려고 매매 사이트에 올려놨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목적, 브로커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이 예시는 이화수를 도용해간 사건인데 이때도 43류의 이하수 식당업에 도용했었습니다. 근데 보면 무효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이 워낙 다수의 상품 등에 대해서 1000건 넘게 등록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무효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브로커와 협상 관련해서는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컨택 포인트를 확인한 다음에 그 컨택 포인트에 컨택을 해서 양도할 의사가 있냐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비용에 대한 내고를 해야겠죠. 그렇죠? 비용에 대한 내고를 하고 비용 부분은 절대로 한 번에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송금하시면 안 되고 나눠서 송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끝까지 잘 협조를 해줍니다. 이것도 이제 양도 받았던 건데 원래 이 천주시 도로문화회사라는 곳에서 기어 달랴 상표를 35류 아까 말씀드렸죠. 35류 중요한 판매 쪽인데 판매 쪽을 확보 안 해놨더니 그대로 도용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협상을 진행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회사 바람 인터내셔널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양도 계약서 쓰고 양도 신청서 제출해서 양도 증명서까지 나온 거죠. 이렇게 양도를 할 수 있고 이때 양도 금액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은 이제 1000만 원 좀 넘게 이 정도 금액으로 양도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브로커한테 내 상표가 베낌을 당했다. 중국에서. 자,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에 출원이 있나 보세요. 출원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 출원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내가 발견한 시점이. 그러면 우리나라 출원을 우선권 주장하면서 중국에 출원하면은 우리나라 출원일로 소급되니까 브로커보다 내가 앞선 출원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나이스합니다. 근데 출원일로부터 6개월 넘었다.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6개월 넘었다. 그럼 우선권 주장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브로커 출원이 공고가 되는지 기다린 이후에 공고가 되면 좀 전에 보셨던 디어달리아 사건도 있었고 이화수 사건도 있었고 아딸 사건도 있었죠. 그런 것들에 기초해서 그런 것들처럼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할 때는 반드시 출원을 해야 됩니다. 출원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출원. 이의 신청만 해서는 상대방이 또 출원하면은 그 출원 또 거절시켜야 돼요. 그래서 출원을 우리가 같이 해야지 이의 신청해서 이기고 났을 때 우리가 등록을 받을 수 있지 이의 신청 결과 기다렸다가 출원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해서 이길 때쯤 그 사이에 누가 출원을 해두면은 우리가 이의 신청해서 이겼음에도 우리가 출원한 시점에 또 선출원이 하나 더 있게 되죠. 그럼 그 출원 또 제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략은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출원 같이 하라는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무효 등록되고 나서 발견했다. 브로커의 출원이 등록이 이미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은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하되 양도 협상과 콜라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거 역시나 무효 심판 청구하면서
꼭 동시에 출원해야 됩니다. 방금 이 시점과 동일한 이유로요. 그리고 양도 협상을 진행해서 양도 협상이 성사되면은 양도 받으면 제일 나이스하고 성사되지 않으면은 무효 심판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렇죠? 무효 심판 진행을 할 거고 무효 심판의 기간보다 출원에 대한 심사가 먼저 나올 거기 때문에 출원은 100% 거절될 겁니다. 그럼 그 거절에 대해서 불복 심판을 청구를 하면서 무효 심판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그 불복 심판 기간 중에 무효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겼다는 전제, 무효 심판에서 이겼다는 전제 하에 우리의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로커 대응하는 전략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브로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브로커의 등록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불사용 취소, 등록받고 3년 동안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사용 취소 신청하면 무효 심판보다는 훨씬 좀 라이트하게 가볍게 상표권을 소멸시키고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브로커들은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등록은 받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해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이 약간 초과됐는데요. 네,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 오늘 1시간 동안 되게 빡빡했고 우리나라 출연이 아니라 해외 상표 제도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흡수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나름 유익한 수업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만나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말씀을 드려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번에 코로나가 좀 풀리면 대면으로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만나 뵙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